안녕하세요, 존박입니다. 아니구나. 자, 안녕하세요, 존박입니다. 오늘 굉장한 분들이 입친구로 함께 해주실 텐데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시리즈 파인 촌뜨기들의 주역 4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분을 기다리셨을 우리 이프리 식구들에게도 좀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인에서 돈이 되면 뭐든지 하는 행동대장 오관선 역을 맡은 유승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인 촌뜨기들에서 흑백산업 안주인 양정숙 역을 맡은 임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인에서 오관석 삼촌, 그리고 삼촌을 따라다니는 오이동 역할을 맡은 양세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인 촌뜨기들을 연출 각본을 맡은 강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촬영이 끝난 지는 좀 지났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촬영을 하셨죠? 저희가 2024년도 3월에 촬영 들어가가지고요. 네. 10월에 끝났어요. 10월에요. 예. 엄청 더울 때 촬영을 그럼 계속 바닷가에서 하셨겠어요? 맞아요. 더위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와, 그럼 이제 촬영이 끝나고 10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감독님은 벌써 작품 들어가셨다고 전 들었어요. 네. 저는 여기 계신 양세정 배우랑 네. 영화 한 편을 좀 찍었습니다. 벌써 찍으셨어요? 네네. 제가 너무 열심히 하셔서 실핏줄이 터지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제가 오늘 선글라스 낀 게 왼쪽 눈이 좀 터져가지고. 아이고. 예. 70년대 컷에 맞게 안경도 약간 라이방에. 예. 그럼 양세종 배우님은 이제 작품도 하시고 또 좀 쉬는 시간에는 뭘 하셨어요? 저는 원래 이제 복싱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발목이 한번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좀 운동 잘 못하고 좀 많이 먹고 좀 먹어야 또 회복을 또 하니까요.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또 임수정 배우님은 평소에 요리하시는 것도 좋아하신다고. 네, 시간이 될 때는 좀 잘 챙겨서 먹으려고 하는 편이어서 네. 해 먹으려고 하는데 저도 요즘에 좀 차기작도 드라마를 촬영 중에 있어서 그러세요? 약간 요리를 못 하고 있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시간이 될 때는 저도 잘 이렇게 잘 먹어요. 저도 요즘에 잘 먹고 있어요. 진짜요? 잘 먹고 있어. 저는 파인 끝나고 일단 좀 쉬었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이라는 좀 긴 제목의 드라마에서 김 부장 역 지금도 찍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류승용 배우님께서는 무빙으로 시작해서 이제 파인까지 큰 존재감을 나타내시면서 디플의 아들. 아들? 디플의 아들이라고 하던데요. 디플의 아들.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한 맏형이나 삼촌 정도? 막내 삼촌. 디플의 막내 삼촌. 이제 또 무빙 시즌2도 예정이고 네. 또 파인 촌뜨기들 또 시즌2도 예정이고 맞나요? 희망하고 있어요. 희망하고 있습니다.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닉네임 감사합니다. 조만간 그 미키마우스랑 같이 이렇게 동급이 되실. 그런 말 하면 큰일 나요. 자, 현재 파인 촌뜨기들의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2025년 디즈니 플러스 한국 오리지널 중 한국에서 최다 시청 1위, 그리고 2025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시청 수치 2위입니다. 요즘 인기 좀 실감하시나요? 어떠세요? 네. 네. 아니, 주변에서 반응이라든지. 주변에서 이제 더 연락도 많이 오고 네. 친구들한테서 친구들한테서 너무 재밌다고. 근데 연락이 생각보다 많이 오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들었어. 7화까지 보시고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 인물들이 하나씩 이제 어떻게 될 거라는 어떤 그런 감정적인 거는 받았나 봐요. 보시는 분들이. 네. 그래서 천회장은 사느냐 죽느냐. 저도 스포는 안 했지. 친한 지인들한테는 기억이 이러면서 파인 촌뜨기들 어떤 작품인지 감독님 혹시 직접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파이는 배경은 이제 1977년이고요. 당시에 실제 있었던 신안 앞바다의 도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이야기입니다. 팔도에서 온갖 도굴꾼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이 이야기는 인간의 탐욕의 끝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로서 결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일단 좀 궁금한 게요. 네. 먼저 희동이가
이제 마지막에 정장을 맞추러 가잖아요. 그럼 희동이는 아직도 이제 골동 쪽 일을 하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희동은 뭐 계속 그 바닥에 남아있는 걸로 엔딩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대신에 이제 삼촌과는 헤어졌고 한사정 그리고 소개로 희동 만났는데 혼자서 골동기에서 일을 주도적으로 오해하시게. 모사해가지고 그런 캐릭터로 이제 마지막이 그려졌고요. 네. 저는 정숙의 엔딩이 가장 좀 이제 정숙의 그 마지막 상황에서 김군이 찾아가잖아요. 그 이제 장면에서 딱 끝이 나는데 저 상황을 정숙은 무조건 어떻게든 네. 이렇게 또 다시 엮어가지고 그럼요. 아마 시즌2에서는 정숙과 김군이 손잡고 나오지 않을까. 손잡고 재혼? 뭔가 그 지금까지 보여줬던 양정숙이라면 어떤 위기 속에 있는 상황에서 해결해 나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또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도 맞아요. 있거든요. 주되게 나왔던 인물들이 다 엔딩을 그려줬는데 그 엔딩이 정확하게 딱 이거야만은 아니고 살짝 열려 있어가지고 그쵸.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맞이했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담인데 이게 이제 다들 찍으면서도 시즌 2에 대한 희망들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총격전 벌어지고 막 쓰러져서 이제 죽었어야만 되는 사람들인데 배우들은 다 손가락 하나씩 움직이는. 시즌2를 찍게 돼도 손가락만 다 찍어놓고 나중에 그 마지막 장면에 붙이기만 하면 다 살아나게 만들죠. 네네. 그래서 막 다 자기 움직였다고. 자, 그리고 이제 완석도 이제 트럭과 함께 추락을 하고 그런데 에필로그에서 네. 또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제 경주에서 유물을 파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살아남은 건지 알려주시진 않겠죠? 그렇죠. 그 과정에 대해서는 굳이?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관섭 같은 경우는 워낙 생명력이 긴 사람이고 또 사람의 명적 엄청 즐기거든요. 근데 관섭은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뭐 또 디즈니의 세계관이 연결이 돼서 무빙에서의 그렇게 되나요? 멀티버스로. 이번에는 이 인물들 오관석, 오이동, 양정숙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수 모집 토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력서 작성을 부탁드렸는데요. 각자 역할로서 70년대식 이력서를 써주셨고요. 이제 감독님께서는 저와 함께 선수를 모집하는 입장으로 이력서를 보며 궁금한 점 질문을 하거나 답변에 추가 코멘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선수 오관석부터 보겠습니다. 자, 좌우명은 옳게 사는 건 돈 벌고 나서. 왜 또 명대사잖아요. 네. 네, 명대사. 야 옳게 사는 건 돈 벌고 나서야. 관석답다. 좋아하는 것, 돈, 간장게장. 간장게장이요? 네. 이거 개인의 취향을 얘기하신 거 간장게장 아니에요? 씬이 있나요? 초반에 네. 그 경찰한테 잡히면서 아, 맞다. 간장게장. 간장은 왜 훔쳤냐? 간장게장 좀 담그려고. 선배님이 애드립으로 간장게장이라고. 애드립이었어요? 네. 그게? 아.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삶의 최종 목표는 넓은 집, 애들 대학. 예. 여기 보면은 참 자기 가족을 생각한다라는 게 이 네. 시대의 아버지들이잖아요. 네. 저희 세대의 아버지들이시니까 삶의 목표가 굉장히 좀 다르다는 걸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오이동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좋아하는 것, 삼촌, 선자, 그리고 돈. 관석은 왜 어린 조카와 손을 잡은 걸까요? 뭐 피부치기도 하고 그리고 혈연이기 때문에 같이 챙기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식한테는 시키지 않을 것 같은 이런 것을 또 이용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있고 네. 아주 묘한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미안하다. 관석한테는 자식이 2명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네. 이 삼촌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한테는 아빠 같은 존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촬영하는 중간에.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러게요. 근데 만약 희동이 삼촌 밑에 있지 않았다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잊지 않았다면 빨리 죽었을 것 같아요. 진짜? 삼촌이
같이 다니면서 좀도둑질도 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어떤 선들은 지켰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삼촌이 없었으면은 좀 더 위험하고 좀 더 어두운 환경에서 어떤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있어요. 혼자라면. 무서워하는 것은 점점점. 처음에 물이 떠오르긴 했는데요. 네. 진정으로 무서워하는 것이 뭘까? 무서워하는 거 삼촌 아니에요? 삼촌? 삼촌이에요. 사실 삼촌이 잘못될 것 같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게 좀 크지 않나. 잘못될 것 같다. 서로 막 티격태격하고 뭐 싸우고 막 하지만 삼촌이 잘못되면 어떡하지?에 대한 게 좀 두렵지 않나. 저는 시청자로서 희동을 봤을 때 양아치지만 되게 자기만의 신념이 있고 좀 멋있는 양아치라고 해야 되나요? 전출 대신해서 먼저 그 다이브복 입는다고 할 때도 그랬고 선자를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도 그렇고 유일하게 되게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돼서 맞아요. 그래서 너무 매력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희동이. 자, 그러면 이어서 양정숙 정말 미친 캐릭터. 정말 양정숙 나올 때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좌우명은 내가 모두 가진다. 다 내 거다. 이야. 왠지 그러지 않을까. 저는 양정숙 대사에서 가장 양정숙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지금부터 신안에서 나오는 거는 물건부터 사람까지 다 내 겁니다. 그게 그냥 그녀 자체 인생 자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번 써봤어요. 그 대사 나올 때 진짜 멋있었어요. 자, 도굴팀에서의 내 위치 맨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생각은 하죠. 근데 그게 사실은 착각일 수 있는데 그녀는 그래도 계속 그 착각도 진짜처럼 계속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양정숙은 본인이 가장 맨 위에 있다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막상 목포에 내려갔었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눈치를 딱 보고 에이 이거 서로야 맞네. 서로야지 했더니 맞네. 그때 또 타이밍을 봐서 오해는 무슨. 저희가 오 선생님한테 신세 지고 있어요. 고생 많으세요. 아닙니다. 그걸 다 이제 컨트롤하는 캐릭터인 거죠. 머리 위에 더 하나 더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아하는 것은 돈과 권력이고요. 양정숙이 돈에 집착하게 된 이유, 또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정숙에게? 글쎄요, 뭐 양정숙이 본능적으로 돈을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을 저도 했긴 했었어요. 예. 원래 똑똑한 여자들이 어떤 기회를 만나거나 하면은 그 기회를 최대한 살리려고 하고 그거가 가장 그 보상받을 수 있는 건 돈이니까 뭐 자연스럽게 돈을 좋아하지 않았나. 무서워하는 것, 사랑. 사랑을 무서워한다. 그러니까 무섭다기보다는 사랑이 아직 뭔지 몰라서 아니면 좀 사랑은 좀 서툴어서 맞아요. 돈 좋아하고 자기 욕망에 충실하고 막 권력을 쥐고 싶어하는 여성일 때 약간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숙은 사실 20대 초반에 그 전출이랑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기 목표를 위해 가지고 천회장이랑 결혼해서 한 번도 사랑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었던 캐릭터인데 희동을 만나가지고 처음으로 이렇게 이게 사랑인가? 라는 마음이 든 이건가? 뭐 이런 캐릭터인데 거. 그때 그 방 안에서 등장하는 희동한테 실력 없는 대사들을 막 던져요. 이리 와서 사랑해줘. 평범하게. 네? 니네 연애하는 것처럼 먼저 안아줘. 이게 전혀 막 뭐 밑도 끝도 없는 대사들이잖아요. 그럴 정도로 정말 정수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사랑에 있어서 무지하고 메마르게 살아왔던 여자. 네. 그러면서 저는 약간 또 애틋하더라고요. 맞아요. 자, 지금까지 개인에 관해서 탐구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얽히고 설킨 이 캐릭터들의 관계성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관석과 희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희동은 삼촌이 잘못되는 게 가장 무서운데 이 삼촌이 전출을 죽이는 걸 봤을 때 이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희동은? 저는 처음에 들었던 감정은 그냥 벙쪘어요. 벙쪘다. 어떻게 우리 삼촌이 저러지 이런 감정도 아니고 그냥 벙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점점 혼자 왜 죽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삼촌에 대한 어떤 증오심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 돈이란 게 도대체 뭐라고 그런 감정들이 좀 뒤따라오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럼 그때부터
둘의 어떤 믿음이라는 게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을까요? 네, 믿음은 그때부터 깨지기 시작한 것 같고 네. 그 전에는 그냥 뭐 티격태격 좀 의견이 좀 다르고 이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전출이 죽고 났을 때는 네. 믿음이 완전 파르르 깨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제가 다른 어떤 일을 꾸미고 간장을 훔치고 뭐 맥주를 훔치고 뭐 그런 것들 수준에서 사람을 죽이는 모습을 본 것에 대한 희동이가 나한테 실망 많이 했을 거다. 불안하다라는 촉은 있었던 것 같아요. 희동이 나 말고 선자를 선택했을 때 그것도 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럼 어떤 타격이 없었나요? 뭐 아쉽고 답답하죠. 답답한데 결국에는 택했구나. 왜냐하면 그 아이를 봤잖아요. 그럼 선자라는 친구가 어떤 애인지 관석은 알 수 있을 것 같아. 저 선자 위험한데. 나를 선택 안 했다고 이제 마음이 상한 게 아니라 쟤는 왜 내가 보는 세상을 못 보나. 그렇죠. 이런 아유 자식. 아유. 철없는 자식. 어떡하려고 저러나. 자, 그럼 오희동과 양정숙. 이 둘의 관계, 저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희동과 정숙 서로 생각하는 게 어떨까요? 정숙은 혼자서 뭔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을 조금 키워왔을 것 같아요. 자꾸만 눈이 가는 거죠. 그냥 양정숙 인생에서 봐왔던 남자들하고 너무 결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희동은 정숙을 볼 때 그게 뭐 사랑이냐? 그건 저는 아닌 것 같고 좋은 마음을 가진 유일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뭔가 인간적으로 휴머니즘을 발휘했을 뿐. 그래서 뭐 정숙이가 뭐라고 얘기할 때 뭐 들어주기도 하고 뭐 도움이 필요하면 뭐라도 좀 도와줄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하지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은 저는 다르게 보고 있어요. 희동이는 정숙에 대한 마음은 좀 복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밀실에서 뭔가 서로 눈을 바라고 보고 그때 당시엔 끌려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뭔가 정숙을 느끼는 그 감정이 뭔가 안타깝다? 사랑은 아니야. 사랑은 그러니까 아닌데 인간적으로 도와주고 싶기도 한데 뭔가 그럴 상황은 아니고 나에겐 선자가 있고 내가 해야 될 것도 있고 자기에게 선자가 있네. 약간 그런 생각들이 들었던 좀 복합적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정숙과의 관계가. 정숙이 임신을 했을 때 희동의 아이인 걸 알면서도 끝까지 아이를 지키잖아요. 그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뭔가 어떤 사랑의 어떤 결과물로 아이를 생각했던 건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략적으로는 나중에 천 회장님 돌아가시면은 어쨌든 대를 이을 아이가 재산을 이어갈 아이가 뭐 필요하니까 뭐 기타 등등 아이가 가족인 유일한 가족이 된다면 그 기회를 굳이 버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으로 오관석과 양정숙의 관계를 좀 살펴볼게요. 이 둘은 처음부터 서로를 범상치 않게 생각을 하잖아요. 선수들이 만났죠. 선수들이. 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때 약간 서로 쓱 보는데 뭐야 이 포스는 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 그쵸. 네. 워낙 직관이 뛰어난 사람들이라 그걸 바로 알아챘을 것 같다는 느낌? 오묘한 관계인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관석이 점점 양정숙 라인을 타게 되잖아요. 네. 그거는 정숙을 어느 정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혹은 적을 좀 가까이 두기 위해서 되게 빠른 판단력으로 지금 이 라인이 맞다라고 보는 것 가장 같다는. 유리한 상황이다. 네네 그런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수가 높다고 해야 될까요? 맞죠. 그리고 이제 목포에 내려와서 이제 앉혀놓고 딱 설명할 때 전부 다들 이렇게 돼서 나중에 막 무릎 꿇고 막 그러는데 얘 막 이러거든요. 수완을 본 거죠. 네. 그래서 여기다 쩐주이기도 하고 근데 이 컨트롤하는 능력도 엄청 뛰어나고 그래서 일로 딱 이제 라인을 타는 거죠. 약간 브레인 투탑이라고 봐도 맞아요. 괜찮겠죠? 대부분 다 IQ가 100을 넘지 못하는데 이 두 분은 IQ가 100을 넘는 유일한 두 분들.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떤 인물의 시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또 새롭게 보이기도 하고 훨씬 더 흥미롭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파인 촌뜨기들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서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독님께서도 그렇고 배우님들도 이제 작품 속 배경인 1970년대를 현실적으로 담고자 노력하셨다고 들었고요. 자, 그래서 70년대 키워드 토크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파인 촌뜨기들의 모든 인물이 모이는 장소, 바로 바다입니다. 그래서 신한 바다를 이렇게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바닷속에 보물이 아니라 1970년대 키워드가 이제 이렇게 숨어져 있는데요. 한 분씩 키워드를 캐주시면 됩니다. 막내부터 보면 되나요? 네, 읽어주세요.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전화. 전화. 저는 그 초등학교 때 공중전화 썼거든요. 세종 씨는 아닌 것 같아. 공중전화를 많이 썼어요. 아, 많이 쓰셨고. 1541? 아, 콜렉트콜. 엄마 금방 들어갈게. 2초인가 딱 맞아요. 들리잖아요. 네. 엄마 금방 들어갈게. 옛날에 그래서 전화 예절이 있었잖아요. 어떤 게 있었나요? 뭐 누구누구인데 밤늦게 죄송합니다. 누구 좀 바꿔주세요. 그리고 저도 번호를 한 100개 이상 외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는 기억력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네, 그때 생존 수단의 하나로 전화번호를 외운 건데 네. 요즘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촬영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 살았냐. 맞아요. 카톡도 없고. 그러니까 직접 만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또 낭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줄 서 있어야 되고 앞에 사람 무슨 얘기하는지 다 듣고 그게 그런 씬들 나올 때마다 정말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다음 키워드 한번 뽑아볼까요? 장소? 장소. 두 번째 키워드는 장소인데요. 이제 파인 촌뜨기들 속에 등장하는 아이코닉한 장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다방, 의상실, 골동품점. 이 장소들을 헌팅하실 때 좀 가장 중요하게 보신 요소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가 요건 진짜 놀랍게도 신안이면은 신안에서 찍고 목포면 목포에서 찍고 부산이면 부산에서 찍었어요. 부산에 그냥 체육관이면은 그냥 뭐 서울 근처에 있는 체육관에 찍어도 되거든요. 여러 자료 중에서 부산에 있는 체육관 자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굳이 부산에 가서 그걸 또 찍게 되고 곳곳에 장소들이 거의 딱 비슷하게 막 있었네요. 좀 그렇게 찍었습니다. 네. 촬영 중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어떻게 이런 로케이션을 찾아냈을까 할 정도로 네. 하선생 만나러 갔을 때 그 여인숙 네. 뭐 골목 안에 있는데 아무튼 제가 계세요하고 딱딱 두들겼는데 웬만하면 마루가 나무로 돼 있는데 저희 콘크리트로 깔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나는 거야 딱딱해서. 계십니까? 계세요? 그런 구조가 굉장히 재밌었고 또 우리 중도 창고 갔을 때 배우들이 다 가서 소리를 막 질렀어요. 물개처럼. 딱인 적합한 그런 공간이 딱 있고 거기서 많은 촬영을 했죠. 네. 저는 1등은 선배님 말씀대로 증도 창고였고 2등은 그 관석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시대를 못 살아봤잖아요. 뭔가 되게 구수한 느낌이고 되게 정겹다. 이때의 평범한 가정이라면 이런 구도에서 살았겠지? 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또 아무래도 저 양정숙과 가장 밀접해 있는 의상실? 네, 의상실이 너무 예쁘고 감독님이 또 종종 얘기해 주셨었는데 진짜 그 시대 때는 의상실이라는 게 옷을 디자인을 하고 뭐 사고 이러는 것을 넘어서서 온갖 뒷거래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공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양정숙처럼 돈거래 네네. 같은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렇구나. 실제로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숙에게는 특히나 또 잘 어울리는 아지트네요. 오히려. 네. 자, 그럼 다음 키워드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뽑을 거야. 돈. 돈이 빠질 수 없죠. 키워드죠, 돈. 계속 금액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 기준이 나왔어요. 그 공무원 반년 연봉이 40만 원이었고 1,000만 원이면 집 한 채를 산다. 예, 이게 그 물가에 따라서 다 다른데 대략적으로 저희가 계산하는 거는 27배 정도를 계산해요. 27배요. 27배. 27배. 어떤 금액에 이 사람들이 움직일까라는 것을 계속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낮은 금액이어서 네. 여러 가지 물가에 따라 다 다릅니다. 뭐 집값이 그 당시에는 얼마고, 뭐 짜장면 값이 얼마고, 뭐 이런 것들에 연동해가지고 계산할 수는 없는 거여가지고. 맞아요. 자, 그럼 마지막 키워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독님.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오, 패션. 패션. 쭉 보면서 진짜 의상 보는 재미가 정말 쏠쏠하더라고요. 네. 벌구의 레더 자켓과 목폴라부터 희동이가 선물 받은 화려한 셔츠라든지 패션에 많은 신경을 쓰셨던 것 같은데 관석이라는 인물의 스타일링 포인트가 있었다면
뭔가요? 한번 그 나팔 바지를 꼭 입고 싶었거든요. 예. 랑팔랑팔랑팔랑. 그거 진짜 되게 멋있었어. 멋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비칼라 있잖아요. 네. 그게 시그니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관석은 늘 그 뭐죠? 클러치 같은 뭔가 이거 지갑? 클러치. 클러치죠? 메모 지갑하고 돈 지갑. 그걸 늘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숙의 패션은 사모님 느낌이긴 네. 했는데 약간 스타일링 포인트가 있었나요? 그냥 정말 컬러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보라색, 레드, 옐로우 막 이렇게 원색의 컬러를 다 입었고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맡았던 역할 중에 가장 화려한 어떤 스타일링을 좀 보여줬던 것 같은데 너무 재밌었어요. 즐거웠어요. 잘 어울리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얘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좀 거친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패션에. 늑대 같은 혼자 다니는 듯한 머리도 약간 쉐기하고. 가죽 자켓에. 네. 옷을 입어봤을 때 기분이 좀 다르던가요? 그 세트와 함께 너무 다르던데요? 집중이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맞아. 몰입도 되고. 네. 바로. 네. 항상 현장에 가면 이미 모든 것이 그냥 바로 진짜 70년대를 딱 와버린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 배우들이 뭘 하지 않아도 몰입이 바로 진짜 세종 씨 말처럼 몰입이 바로 돼서 네. 그냥 그 이상을 입으면 자연스럽게 저는 막 이렇게 걷게 되더라고요. 딱 들어가면 그 이야기 속으로 그 시대로 그 공간으로 쏙 들어가는 것 같아요. 쉬는 시간이 너무 재밌었던 게 가끔씩 이렇게 다들 그 관석 일행 무리분들이 배우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세요. 네. 근데 진짜 멀리서 보면 저기를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되게 너무 다들 그냥 쉬고 계시는 건데 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하면서 이러고 그쵸. 계시는데 너무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뒷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아직 파인 촌뜨기들 못 보셨으면 지금부터 시작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이제 한 반 정도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캐내야 할 보물들이 많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이어질 파인 촌뜨기들의 이야기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그럼 다음 주에도 보물 캐러 오세요.